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은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주신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술적인 준비 문제 때문에 한 2, 3분 정도 늦게 시작되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개회 부분과 그다음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닐 커크우드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고요. 그 이후에 1부는 국내외 골목 관련된 재생 사례를 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은 외국에서 보내주신 것, 그리고 2분은 국내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 순서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부로 되어 있는 3번째 내용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미리 질문을 좀 보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배정환 교수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국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라는 용어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사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최윤중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오늘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서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에 최초로 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방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동네 정원을 만들고 해방촌 마을 정원사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과 연계한 서울형 정원박람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용 녹지 분야가 더 나아가 도시재생과 서로 긴밀하게 융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일 만나는 내 집 앞 골목길 재생과 정원의 결합과 조화는 도시재생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국제 웨비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저명한 석학 및 지자체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골목길 활성화와 재생,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정원과 조경을 바라보는 새롭고 다양한 시각이 정립되어 앞으로 조경 녹지 분야가 도시 재생에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도록 좋은 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오프라인 행사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조경 나눔연구원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도 더 열심히 준비하여 보다 멋진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경 나눔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임승빈 원장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 인순빈입니다. 우선 오늘의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즈음에서 사회적 만남이 제한적인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골목길 재생을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박람회 행사는 내년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마는 비대면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오늘의 온라인 국제 세미나가 가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정원 박람회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정원문화 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골목길 정원이 도시 재생을 촉진시키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골목길 녹화를 통한 효율적 도시정비 방안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골목길 정원 그리고 도시 재생에 관한 국제적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골목길 도시 재생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하버드 대학의 커쿠드 교수님을 포함해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세미나의 주최자이신 서울시와 국제정원 박람회, 서울국제정원 주재위원회 그리고 본 세미나를 주관하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내외에서 오늘의 국제 세미나를 참여하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기조 강연은 멀리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물리적으로 참석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저희 주제랑 관련된 말씀을 동영상으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축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기조 강연의 강사분은 하버드 대학에 계신 닐 커크우드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혁신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조 강연 동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Professor Neil Kirkwood. I'm the Associate Dean for Academic Affairs and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echnology in th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Harvard Design School in Cambridge, Massachusetts, United States. And I'd like to thank Professor Im and the organizers of the international webinar for the invitation to present my short talk to you today titled Aspects of Alleyways, Design Ideas and Innovation. The presentation has three parts as follows. Part one, it addresses the city of Edinburgh in Scotland and the alleys, closes, venels. And I'll open with the ideas of alleys in my own hometown and how they evolved in the city historically. I'll briefly describe the simple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ways and uncovered and covered passageways in the city fabric from its origins in the 12th century
and high-density development in the 18th century. In the second part, I'll briefly discuss Patrick Geddes, who was a resident of the Old Town and who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Scottish landscape planner and designer, reclaimed the alleys and alleyways internationally, but particularly in the mid-sized towns of India. And the third and final part is concerned with the alleys and what I'm calling water alleys of Bangkok, Thailand, that were part of a graduate landscape design studio that I ran this spring in 2020. Starting with the alleys of Edinburgh in the Old City, they appear in many forms, from private alleys between buildings that have lockable gates and are known as closes, C-L-O-S-E-S, closes, to open public pedestrian alley routes up and down through the city, day and night, as shown here. And the range of terms are defined that include alley as a passage between or behind two buildings, a wynd, W-Y-N-D, which is an open thoroughfare wide enough for a horse and a cart, to a venel, V-E-N-N-E-L, which is wider and appears as a minor street. So these public spaces appear in the fabric of the Old City that is illustrated here in this plan of Edinburgh from 1742. The fortified castle at the left denotes the High Point, and the west-east Main Street or High Street descends down to the Royal Palace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plan. The land drops off north and south from the main street, so the alleyways, which contain ramps and steps, allow pedestrians to move easily through, down, and across the Old City. This image shows the castle at the highest point, and the land that falls away to the north to Princes Street Gardens, a major green open space. The key issues found in Edinburgh related to alleys are the integration of them into the topography and the context, private access versus public access, and how the scale and width of the alley determines its use, and therefore, by use, its naming. And more detailed plans show the location and quantity of the alleys and closes in relationship to the west-east Main Street, High Street, or the Canongate, as it changes its name. So the alleys and closes facing north and sout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quality of light, usage, and levels of activity. On the right image is Barry's Close. You can see illustrated a typical enclosed alleyway open for full access during daylight hours that moves under and through buildings that were reconstructed around it and over it through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The changes of elevation produce alleys that are long sequences of stairs, with rooms spanning across the lane as shown on the right, or as part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s graduate student dorms in the Old Town. The widest alley type is the Venel, which resembles a minor stepped roadway with buildings and gardens backing onto it. This one in particular was the route I myself took to elementary to high school back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And it also followed the Flodden Wall, which is a former military fortification for the city completed in 1560. In this view of the Old Town, you can see the architecture stepping down the slope. And the red arrow denotes the location of the home of landscape planner and urban theorist Patrick Geddes, who lived from 1854 to 1932, and whose landscape work and studies of urban fabric, alleyways, and courtyards forms the second part of my presentation. A resident of the Edinburgh Old Town, he was a biologist, a sociologist, a geographer, a town planner, an inventor of what is called the diagnostic survey and conservative surgery in civic design, as well as the concept of the region and the regional section. He was very familiar with the alleys, closes, and venels of his hometown of Edinburgh. And this was reflected in his international planning and design work in Southeast Asia, and particularly in India,
where he recognized the value of alleyways for movement, trading, and social and cultural life in the fabric of regional towns. In his book on his planning and design work in India, edited by Jacqueline Traiwit, it demonstrates the ideas of the diagnostic survey, where every tree, seat, paving material, etc., is noted and documented, similar to the workings of a human body. The second drawing outlines the removal of individual buildings, the opening up of alleys, and the formation of courtyards and public spaces through what he termed conservative surgery. And in this way, a modest approach to regeneration is achieved organically rather than through wholesale demolition and complete replacement. Here is illustrated another example in Balrampur, again in India, in 1917, with the before and after plan of the city fabric, opening up alleys and alleyways with trees and small courtyards based around a large-scale water tank and public clothes washing area. In the third and final part, we move on to the contemporary city of Bangkok, capital of Thailand, and examine a range of pedestrian alleys as well as a network of klongs, K-H-L-O-N-G-S, klongs, or canals, which are essentially wet alleys. Taking advantage of this low-lying delta location of the city, as well a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city core through water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he key issues arising here are the integration of alleys into the fabric of districts and neighborhoods, the continuous upgrading of alleys as the city makes preparations against climate change, flooding of the urban fabric and heat islands, and the continued occupation of the alleys for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such as cafes, internet points, and stormwater drainage. The land-based alleys are busy with mobile food vendors, ground-level stores, and local foot and scooter delivery traffic. It is, however, highly individual and complex, mixing public and private zones with retail and housing. This overall plan shows a central part of the city core, with the main Chao Phraya River and the number of canals that have been lost since 1932 up until 2017 in the faint dashed lines on the map. One example of these wet alleys, or klongs, is shown here, giving access to homes and businesses by rowboats and motorized skiffs for the delivery of food, services, and even people. Since 1932, many canals and sub-canals have been filled in and replaced by land-based alleys,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location and scale in the city fabric. Shown in this 2017 plan are newer 2 to 6 lane avenue roadways and the network of alleys indicated again in the faint dashed lines. This is the research and design work by GSD graduate landscape architecture student Jason Liu, focusing on Bangkok's alleys and canals, reimagining and recovering Bangkok's walking spaces, and on their unique social and cultural variations as a landscape design language. It formed part of a graduate advanced studio at Harvard that I conceived and led and was carried out this spring. His first set of studies focused on existing streets and waterways through sectional studies at the human scale. Jason's project explored how to build up a design language based on Bangkok's existing street profiles, as noted on the previous slide, and how to turn alleys like acupuncture in the city into a new type of walking space that preserves the vibrant existing social activities on the ground while also opening up opportunities for stormwater management below the surface. Here are 3 sectional examples from 4 meters in width to 1.5 meters in width.
However, to ground this framework closely to nowhere else but Bangkok requires examination into what local social activities will the alleys be expecting and which groups of people are targeted to use these spaces more than others. Here's an aerial image of one of the study areas, the Bang Chang Lo Alley. The strong local presence is also represented through the invisible part of an alley, the underground components. By incorporating stormwater management strategies, the alley becomes more than just a location for urban furniture, but a microecology model for the entire city. This model is expanded over other conditions such as alleys alongside retail and commercial ways, and besides existing clongs, the canals, as shown in the sections and axonometric studies. Finally, a larger approach to monsoon rainfall management and sustainable movement of water can be achieved by combining different aspects of the alleyway kit of parts to discharge it into the canals. In this way, the alleys and their renovation and reconstruction aid the larger approach to resilient and climate-based alternative futures for the cit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 wish all the participants and presenters and audience a very, very good event, and I hope that in time we will be able to return to meeting, talking, and discussing these important design issues in person in Seoul. Thank you very much. 네. 커코드 교수님의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유럽의 골목 그리고 아시아의 골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꼭 뵙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자주 오시긴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접 만나뵙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네요.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도 이게 다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잘 맞춰서 사실은 멀리서 어렵게 오시는 분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순서는 먼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서울시 문길동 조경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사회공헌과 골목길 재생이라는 주제로 한국공항공사의 최수영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 골목길 재생 관련해서 샴술 아부 바카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미국 골목길 재생과 관련해서는 텍사스 알랭튼 대학교에 계시는 임주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은 여기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은 동영상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문길동 과장님 모시고 정원박람회와 골목길 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서울시 푸른도시구 문길동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정원박람회와 골목길 재생에 대한 그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서울정원박람회를 2015년부터 금년이 6번째 개최하게 됩니다. 서울정원박람회는 크게 4가지의 그 이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원을 조성하는 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전을 통해서 새로운 그 트렌드를 공유한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이 마당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원 담론과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데 정원 이 박람회의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에 국내외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잠깐 국내외 정원 박람회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국내에서는 정원박람회 기간이 연력이 상당히 짧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97년도부터 시작한 고향 국제꽃박람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정원 문화박람회가 있었고 2015년도에 서울정원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만은 아주 알차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해외의 사례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은 역시 이 정원 박람회 나라답게 매년 이 3개의 이 주 정원 박람회가 있고요. 2년마다 개최하는 연방 정원 박람회, 그 다음에 10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영국은 역시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0년 이상 된 체시 플라우쇼가 있고요. 프랑스는 정원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는 쇼먼 가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정원박람회는 서울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종합을 해서 서울에 가장 맞는 옷을 입히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오래된 공원을 리뉴얼하는 그런 박람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월드컵 공원에서 노후된 공원에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과 2018년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2년간의 공원 리뉴얼과 함께 정원 박람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5회째가 되는 2019년도에는 서울 정원 박람회를 골목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트렌드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은 게 링크 가든 띵크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을 중심으로 정원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을 재생하는 그런 서울형의 국제정원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정원 박람회에도 크게 4가지 이슈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원 전시와 정원 컨퍼런스, 그 다음에 정원 산업전, 정원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 번째의 정원 컨퍼런스만 당초 예정됐던 10월 8일부터 18일 기간 동안에 개최를 하게 되고 내년 5월 달에 나머지의 이 3가지 이슈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이 개최 예정지를 보시면은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해서 만리동과 중림동 일대의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원 박람회의 타이틀에 맞게 해외 초청 작가와 그 다음에 작가 정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 정원은 특히 이제 국내 47개 팀, 해외 33개 팀이 참여를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5개 팀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정원이라든지 동네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웨비나는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하는 미리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원박람회와 골목길 재생에 대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재생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공원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먼저 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사전조사와 대상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 이제 공간을 찾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대상지 선정을 하면은 일단은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간을 찾아보고 두드려도 보고 또 들어가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해서 이제 그 공간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간이 결정이 되면은 두 번째는 그 동네 정원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에 맞는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작가들과 워크숍이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 정원사를 그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동네 정원사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원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후에 그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동네에 남아서 그대로 정원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원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도시 재생행에 지속 가능한 그 정원 박람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네 정원사들이 양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원 조성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주민 공동체를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간 이런 그 이 정원 박람회의 하나의 그 이동 동선을 보시게 되면은 원웨이로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정원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 그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약간 그 버려진 공간들을 이렇게 변신을 시킨 작가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가 정원입니다. 다음은 학생 정원인데요. 학생 정원은 대부분 이제 그 3평방미터에서 큰 거는 11평방미터까지 작은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을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그 약간 버려진 그런 공간들을 새롭게 동네 공원으로서 탈바꿈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베란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작은 공간도 이렇게 녹화를 시켰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라든지 여기는 그 해방촌 안에 있는 신흥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청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이 초청 정원으로 인해 가지고 신흥시장이 결국은 그 핫스팟으로서 지금까지도 아주 그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민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 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골목길 안을 이렇게 그 작은 플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원을 조성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시장 앞이라든지 가게 앞이라든지 내 집 앞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물들로 구성된 그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장 안쪽에 있는 그 이 행잉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그 녹색을 주는 이런 그 이 눈이 즐거운 이런 그 이 광경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게 앞에 작은 그 이 플랜트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소규모의 정원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던 우리 그 정원 박람회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 상당한 인터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끝나고 동네 정원사
여러분과 그 다음에 동네 마을 분들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원박람회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보면은 그 정원박람회에 이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정원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지난해에 경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동네 골목길의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중림동 일대의 이 동네 정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협력사업으로서 골목길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10월 달이면은 지금쯤이면은 이게 중림동 일대가 골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혁신적인 마을이 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울로 7017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단절되었던 그 앞쪽 건물하고 고가로 연결을 하고 연결된 이후에는 옥상 녹화도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목길 내지는 작은 공간도 도시재생 협력 사업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5월달에 있을 국제정원박람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골목길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는 한국공항공사의 최수영 차장님이신데요. 아마 공항공사랑 골목길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시려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맡고 있는 최수영 차장입니다.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저희 공항공사는 공항의 업과 연계해서 지난 10년간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다문화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 매우 보편화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지역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저희 공사는 공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이슈로 저희는 공항 인근 지역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수목을 심어서 숲을 3년간 조성했는데요. 지역사회에 숲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긴 했는데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항 인근 지역에 이제 돌보지 않는 땅에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꽃도 심는 게릴라 가드닝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했는데요. 참여한 봉사자들도 의미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기는 했던 의미 있는 사회공헌이긴 했으나 꽃을 심고 나서 다음 해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항 인근 지역에
한국공항공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도시재생이라는 이슈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시는 분들은 설레이고 또 신나기도 하고 힐링도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이제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진처럼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소음뿐 아니라 개발이 제한되어서 슬림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의 소음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공항공사의 오래된 난제였습니다. 한 해에 몇백억을 피해 보상비로 지불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것과 비용적인 모든 지원이 한계를 갖고 있었고 저희는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그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먼저 사전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서 저희 공사뿐 아니라 서울시와 양천구 그리고 환경조경 나눔연구원이 함께 2017년 협력 공동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적합한 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공모를 열었는데요. 최종으로 하늘길 초록동행이라는 프로젝트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 골목은 학교가 매우 밀집된 곳이긴 한데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슬럼화되어 있고 또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굣길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디자인 전후를 통해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물론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꽃 심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역 아이들이 공항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날개를 많이 그리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이들은 바퀴의 비행기의 바퀴를 그립니다. 이제 비행기를 매우 가깝게 볼 수 있는 지역 아이들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들의 공항 그림은 장소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저희 프로젝트의 1차년부터 3차년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길 개선 이후에 3차년인 2019년에는 이러한 골목길과 연결된 모아모아 하우스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자연은 공간, 시간, 관심의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2017년부터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하늘길 초록 동행 프로젝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이트를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들은 저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관계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도로 되어 있으나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 불법 주차로 이용되며 보도는 좁고 끊겨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분리수거함은 설치 의도와 다른 의도로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조경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는 공간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적 공간이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가치를 더하곤 합니다. 이번 3차 프로젝트는 안전, 친환경 스마트 도시 재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좁고 중간중간 끊겨있던 골목길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하여 이용이 편리한 램프를 설치하고 동선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로로 바뀌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와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험프를 설치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과 빗물을 활용한 플랜터 등 구석구석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악취와 불법 주차가 계속되었던 공간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공항과 인접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소리 반응 인터랙티브 조형물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공간은 보행자에겐 안전을, 주민에겐 휴식을, 마을에겐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초록 동행마을이 되었습니다. 하늘길 초록 동행은 신월삼동 주민, 한국공항공사, 환경조경남연구원, 서울시, 양천구가 함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늘길 초록동행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소통 형식의 프로젝트로서 2017년 열린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전후 매우 높은 변화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하늘길 초록동행 사업 이외에도 공항공사는 소음피해 지역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차열을 위한 쿨루프 캠페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가치 중심의 사회공헌은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저희의 민원 해소를 위한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관계를 바꾸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항 때문이라는 불만에서 공항 덕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좋은 사회공헌 사례가 되었고 저희 공항공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항공사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시재생, 골목을 통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국내 사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외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있는 샤물 아부 마카르 교수님의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동영상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i all, my name is Shamsu Abubakar from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Faculty of Design and Architecture, UPM.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presentation titled Visual Interpretations of Backlane Projects in Malaysia. So the presentation will cover four major sections, which is the introduction, issue, case study, and also the conclusion. In general, as introductions, about Malaysia, we are divided into two main regions, the western part and also the eastern region. Population of 32 million peoples and consists of four major racial groups. And historically, we were colonized by the Dutch, the British, and also the Portuguese. A little bit of history of architecture in Malaysia. So if you can see here, we have three different periods of architecture, which is the vernacular architecture, the colonial architecture, and also the post-independence architecture. And this is generally the vernacular architecture that we have, made from timber, heavy with decorative panels. Another example, but a smaller version of it.
And this is some of the examples of building built by the British in Kuala Lumpur. Another examples of colonial architecture, shop houses, which is a lot of this were built during the British colonizations. This is an image of post-independence architecture. You can see there's a lot of high rises. And housing area. This is part and partials contribute towards a lot of back lane evolutions in Malaysia. A little bit of introductions on back lane typology in Malaysia. You can see that we basically came up with more concrete guidelines on back lane development in 2013 and officially published in 2014. So you can see like some of the back lane functions, you know, as a fire department, most likely for safety, maintenance, privacies, ventilations, and part and partial for open and also green spaces as well. Some details on the setback. Normally we require around 20 feet of setback for the back lane development in Malaysia. So what are the issues? So I think this is quite common in many countries when we talk about back lanes, and you can see there, you know, definitely is normally associated with dirty, unpleasant smell, lack of security, crime, poor natural ventilations, you know, lack of social interaction. So through recovering back lanes in Malaysia, hopefully we can, you know, create more social connections, more meaningful space as a local attractions, and so on and so forth. So some examples of how it looks like in Malaysia, the back lanes. So you can see, like, you know, they are most likely unkept wells, you know, poor maintenance, things like that. Being fenced out, you know, to avoid crimes, but end up, you know, adding more issues to the site. So let's go to the first case study. This is Kanga Street Art, located on the region, on the northern part of Malaysia. So you can see like this Kanga Street Art back lanes developments or redevelopments basically involve a lot of, you know, communities. You know, I have students coming in and also the NGOs coming in to help out the local authority. So this is the scene once they finish the setup. You can see like people are using it, taking pictures. And this is the second case study, which is at the Church Street and Penang Street, Malaysia. This is where the Georgetown World Heritage Site was located. Another examples of how they plan for the back lanes. Illustrations of the back lanes. And this is the end products of the design, you know, how it was implemented. So this is most likely quite, I would say, it's not as what you can see on the first case study just now. This is more subtle in terms of elements and colors used. You know, I would say intensive use of plant material. This is another examples at the Georgetown World Heritage Site. You know, this is the before image and also the after image. You can see installations, lighting installations. Before and after as well, you can see light installations, some upgrades on the wall and also the pedestrian walkway. Activities that they have at Georgetown. Another example by some of the international artists, wall are being painted. This is another example. So these are the locations where tourists are, you know, very popular with the tourists. Case study number 3, we talk about Kuala Lumpur backlane projects. And this is an examples of, I would say, multi-tiers developments or flat housings.
And the thing is, what we can see here, developments of the projects, they use bright colors, some upgrades on the lanes, using colors, things like that. You can see some of the activities here that we have. Most likely, if you can see here, we use a lot of murals, pictures, things like that, to add on more, I would say, energy to the site. This is another example, related to backlink projects in KL. So you can see like they came out with brochures, things like that, to promote some of the activities. So you can see these are some of the activities that was run by the locals. And case study number 4 is related to Kuala Terengganu backlink project. This is on the eastern part of Malaysia, or eastern part of the Malay Peninsula. So you can see there's a lot of installations, art installations beside murals on the lane.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part about this project is how they try to use local resources and local materials. You can see that this is local fabrics, that locally produced as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erengganu. Definitely something, as you can see before, murals and some of the details. You can see that they use a piece of ceramics to create kind of patterns, and you can see here this is like a turtle. A turtle is very famous here, so they try to incorporate, as I mentioned to you just now, the local resources, local attractions, or local contact as part of identity when the project is done. And case study number 5 is related to Johor Bahru backlink projects. So you can see how the backlane is developed and turned into kind of a social space with minor improvements, like some treatments on the lane and lightings. This is another interesting project, quite controversial, that draw the public attentions. You can see like the criminals waiting for the girls to attack the girls. It draws a lot of public attentions to participate and join and celebrate the artwork. You can see like how the artworks are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But unfortunately, this work drew, I would say controversial, because it does bring some kind of,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the local authorities. So I think some of the publics, they decided to add on policemen next to the criminal. But towards the end, the local authority decided that they want to, take it out, and that's what happened. That's what you can see right now. So, as a conclusion, when we talk about residential backlane in Malaysia, we can divide it into 2 parts. One is purely residential backlane redevelopments, and the other one is commercial plus residential backlane developments. So you can see, like, in terms of popularity, the commercial residential backlane development has higher popularity and higher use in terms of usage from the public and also the tourists. Solution that they use, like wall painting, temporary art installation, use of bright and vibrant colors, things like that. Lighting, expedition upgrades, and activities, quite a number of activities like sightseeing, photo shoots, movies, storytelling, and also acting as well. And participation, we can see like there's a lot of local authorities involved, international artists, NGOs, CSR, and also from the local community.
Compared to residential backlink development, I think it's much more less popular in terms of user. They are a little bit more limited to local and neighborhood community. In terms of solution-wise, they use plants and pedestrian upgrade activities. You can see like socializing and also gardening participations can be from local authority, NGO, and also local community as well. And part and partial when we talk about residential backlink and recovering backlinks in Malaysia, the challenges definitely we talk about funding,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commitment, ownership, and level of privacy. And I think that's all.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다양한 골목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주거단지하고 주상복합단지 주변의 골목길을 어떻게 주생하는 게 좋을지 이런 말씀도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사례 발표인데요. 마지막 사례 발표는 텍사스 알링턴 대학교에 계시는 임주원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영상으로 진행될 거고요. 동영상 상영 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의 조경학과 조교수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Chu Won Im. I'm an assistant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 재생에 관한 골목길 가꾸기의 미국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가 케빈 린치는 길은 도시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였고, 제인 제이콥스는 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살기 좋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기에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는 숨겨지거나 잊혀지거나 무시된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 길들은 너무 작아서 건물들 뒤에 가려져서 가기 힘든 곳에 있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목표 하에 재조명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골목길들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벨 스트리트 파크입니다. 시애틀 시내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구에 위치한 약 400m 정도 길이의 골목길입니다. 아주 다양한 기관들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는데요. 주민들, 시자문위원회, 시의 공원과 교통과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녹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벨타운이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알고 공공도로를 공공녹지 광장으로 개발하도록 하였고 벨 스트리트 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량 중심 도로에서 공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넓은 식재 공간이 더해졌고 보행자를 고려한 횡단보도를 재설치하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자전거 거치대 등 보행자와 방문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오스틴, 텍사스의 Activating Downtown Alleys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골목길 111번, 넓이 20피트. 이 대상지는 텍사스 국회의사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00m로 건물 사이의 6m 정도 되는 공간에 설치 작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시청, 비영리 단체, 디자인 회사 등이었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비용은 시와 디자인 회사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화려한 색의 리본과 조명으로 건물 사이의 윗공간을 장식했고 나무 팔레트로 공간에 높이감을 주며 앉을 자리도 구성했습니다. 벽화도 있고요. 다양한 식물도 배치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과 야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로 약 5일 동안 설치되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타운 그린 앨리 프로젝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플레이스메이킹에 중점을 두고 그린 앨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인데요. 대상지는 디트로이트의 미드타운에 위치한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길이 약 60m의 골목길입니다. 코워킹 공간이 있는 빌딩과 맥주를 파는 바 등이 위치한 곳으로 공사 후 새롭게 바뀐 골목길로 인해 공간에 활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의 도시 개발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걷기 좋은 환경과 커뮤니티 내의 연계성을 도모했습니다. 여러 사설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골목길은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던 골목길에 넓은 식재 공간을 넣고 투수 포장재를 포함하여 도로의 포장면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식물과 정비가 잘 된 골목길이 탄생하였고 공사 이전엔 잊혀져 있던 골목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지도 지역 상업지구로서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시애틀로부터 8.3마일, 약 13.5km 떨어진 곳으로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고요. 약 800m 길이의 골목입니다. 연방 자금과 워싱턴주 교통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게 앞은 주차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건너기도 불편하였고 매우 삭막한 가로였습니다. 공사 후 보행 공간은 더 넓어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건널목이 생기고 넓은 플랜터 공간에 더 많은 식자재를 심어 녹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보행로만 있던 공간에 식재를 더해서 녹시율과 안전성을 높였고 이곳도 역시 이전에는 넓은 포장면만 있던 곳에 넓은 플랜터를 더해 안전성과 녹시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가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가게 앞 파티오 공간과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빗물 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실바셀이라는 것도 설치하여 보행 공간 아래에 빗물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단순히 노후된 가로를 개선한 것이 아닌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켓 옥타비아 리빙 앨리 프로젝트입니다. 마켓 옥타비아 리빙 앨리 프로젝트는 골목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도시의 여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듯이 약 36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계획과 교통과 공공사업과 등의 계획을 하였고 공사비는 약 23억에서 46억 원 사이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리빙 앨리 툴킷이라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각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골목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의 골목길들 중 개선이 필요한 이러한 곳과 같은 곳에 바닥 포장을 정비하고 나무와 식물들을 더 많이 심고 자전거 거치대와 벤치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가로 개선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도시의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LA의 아발론 그린 앨리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도시의 골목길들이 단순한 동네 차로가 아닌 복합적인 활용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LA 남쪽의 여러 곳에 계획되어진 프로젝트입니다. LA 시청, Trust for Public Land,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환경디자인과 등 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중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50m 길이로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되었고 보다시피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나 시청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사 이전 골목길의 상태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벽에는 낙서와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공사 후 바닥 재정비와 식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이 되었습니다. 침수가 잦던 곳이라 빗물 유출수에 대한 고려를 한 포장재 설치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과의 소통을 완만히 잘한 프로젝트로 공사를 위해 청소를 할 때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 프로젝트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베리스트리트 파크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도로를 성공적인 도시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드타운 그린 앨리 프로젝트와 윈슬로우 웨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상업지구를 활성시켰고 그린 인프라가 환경뿐만이 아닌 방문자들을 유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앨리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로 이벤트성 설치였는데요. 예술과 설계의 조화로 도심의 골목길을 활성화시킨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골목길 네트워크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장소들이 선정이 되고 그곳들을 오랜 시간을 거쳐 개선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골목길 가꾸기는 전체적인 도로 네트워크 내에서 실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프로젝트의 주된 사용자는 주민, 사무원, 방문자 등이 있고 적용된 디자인들을 보시면 커뮤니티 환경 개선 및 장소성 증진을 위해 모임 장소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식재 공간을 넓게 만들고 벽화나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건널목을 설치하거나 보행로와 도로 사이에 식재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고려로 빗물 관리 시스템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빗물 플랜터나 투수성 포장재를 설치하여 국부적 혹은 도심 내 홍수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여되는 기관들은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단체, 주민단체 등이 있었는데요. 프로젝트의 과정은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주민과 정부의 중간 단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주민단체의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지역단체는 프로젝트의 공사가 끝난 후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젝트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개별적 기부를 받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공공도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정부 주관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프로젝트도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me any questions to this email. Thank you.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 2부 순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알찬 정보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잘 들으셨겠지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1부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하버드대학교의 니얼 커크우드 교수님은 골목길 디자인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예전 사례인 영국의 에딘버러의 사례, 그리고 패트릭 게디스의 골목길에 대한 사고, 그리고 최근에 방콕의 골목길 디자인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클롱 웨탈리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문길동 과장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진행되어 온 서울시의 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와 골목길 재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2019년에 동네 정원 조성을 통해서 골목길을 재생하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곧 골목길이 어떻게 단순히 골목길에 그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최수영 차장님께서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골목길 재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일명 하늘길 초록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이 가능한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대학교의 쌈술 아부바칼 교수님께서 백레인, 말레이시아에서 부르는 말로는 로롱 베라캉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골목길 재생이 소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지, 골목길 재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 자원과 그 지역 고유의 로컬 머티리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링턴 소재 텍사스 대학교의 임주원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여러 골목길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애틀의 벨 스트리트 파크,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의 활성화 계획, 디트로이트의 미드타운 그린앨리 프로젝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옥타비아 라이빙 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아발론 그린앨리 네트워크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골목길 재생의 주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이 상호 토론을 벌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말레이시아의 제가 이름이 자꾸 어려워서요. 쌈술 아부바카르 교수님과 임주원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토론은 미리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문길동 과장님, 그리고 최수영 차장님, 그리고 일부 사회를 맡아주셨던 조신하 교수님의 토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Hi all.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Professor Im and the webinar organizer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ese sessions. Besides,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Kirkwood, Dr. Juwons, and Mr. Moon for sharing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alleys improvement project. It is inspiring to learn about these projects, primarily on how they were implemented on site through spatial and cultural context considerations. Unfortunately, I will not comment on Ministr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jects on alleyways due to the language barrier. Professor Kirkwood's presentations on alleyways design ideas and innovation caught my attention in terms of the space hierarchy. The example exposed how urban landfor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reating people experiences within the alleys. Alleys in the cities of Edinburgh is characterized by different elevations and walkways that move under and through buildings. On the other hand, the wet alleys of Bangkok sit on a delta
facing a more significant challenge of survival caused by canal reclamations and potential floodings. Both examples represent a strong nature and historical influence on the formulations of alleyway experiences, which require substantial protection from urban and environmental problems. Meanwhile, the hidden stormwater infrastructure proposed for the city of Bangkok may reduce future flooding risks, but require extensive coverage to ensure its effectiveness and success. Besides, conceptually, other advanced technology such as 5G can be integrated into the stormwater infrastructures to provide a real-time active management system. The combination could add more value to the proposed design solutions. Juwon's presentations on the USA Alley Improvement Project share significa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laysia and Korea alley improvement projec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volvements, local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toward creating an alley that could serve better functions to the public. The project seems to be focusing on planning a safe, conducive working environment for local users. The solutions are very much practical and community-centric. On the other hand, the redevelopments of back alleys in Malaysia focuses on solutions that will turn it into a place of attractions. L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local community basic needs. Nevertheless, the improvements of alleys in Malaysia is influenced and typically associated with cultural resources or social issues that exist on site. I'm also intrigued by Mr. Mu's presentations regard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impacts on the underdeveloped areas. I think it was a unique move on how SIX can expand and provide a better opportunity for public space revival in Korea. Instead of focusing solely on the exhibition area, including underdeveloped community and neighborhood gardens as part of the planned exhibition should be applauded. It is encouraging to see how the organizer took the initiative to establish structured community involvement and program to ensure better participation from a different social level. In conclusion, an alley improvement projects need mutualistic efforts from the community, local agencies, NGOs, and corporate sector. We have to balance and recognize their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ucc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Besides, design solutions should always consider the safety a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community. Hopefully, this will enhance and promote local uniqueness and create a better sense of ownership. Local agencies should also take more proactive actions by developing more robust policies to protect and recognize alley as important social spaces within the urban fabric. I think that's all. Thank you. 안녕하세요. 텍사스 알링턴 대학교의 조경학과 조교수 임주원입니다. 참여하신 발제자분들의 발표 자료를 받았고 저희 생각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아름다운 정원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한된 장소에서 벗어나 도시의 골목골목을 들여다보며 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획은 발디딜 틈 없이 개발된 회색의 도시 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원이나 정원뿐만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정원과 텃밭들은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활력을 주고 삶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 골목길 가꾸기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는 것은 현재 여러 도시에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세계적 트렌드를 잘 반영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나라들의 예시들을 보니 인종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도시 내에 잊혀진 골목길들이 참 많고 이 골목길들을 잘 가꾸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지향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골목길 가꾸기 프로젝트들은 주로 벽화, 페인트칠, 설치 예술 등이 주를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트렌디한 장소로서 관심을 끌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샴솔 교수님께서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여러 식민지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도시의 골목길을 개선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커크우드 교수님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에딘버러의 골목들은 도시의 역사와 그 역사를 간직한 채 깨끗하게 정비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고향인 도시계획가가 제시한 인디아의 계획은 도시에서 사람들의 털을 무조건 밀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조금씩 덜어내므로 도시의 공간을 열어주고 그곳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논의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논의의 방향을 마지막 학생 작품에서 잠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동의 골목길 개선 프로젝트는 한국공항공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여러 년도에 걸쳐 골목길의 이곳 저곳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점이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번의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여 적용되는 개선 계획을 수정하고 발전시킨 것이 이상적인 커뮤니티 개선 계획의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청, 양천구청, 환경적용나눔연구원, 주민들 등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룬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주변 동네에도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고 또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어 신월동의 많은 동네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이 자리가 다양한 골목길 개선 계획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고 다시 한번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신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술 아부바카르 교수님은 기존 발제자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서울 정원 박람회를 아주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것은 여러 다른 사회적 계층 또 사회적 차원의 그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논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주원 교수님도 여러 내용을 짚어주셨고 특히 그 신월동 한국공항공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청, 양천구청,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역 주민들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함께 협력하고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라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문길동 과장님과 최수영 차장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길동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길동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발표를 하신 골목길들, 에딘버러나 말레이시아 방콕들의 이제 조선 과정의 대부분의 발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제정원 박람회나 아니면 이전에 이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골목길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이후에 지속 가능한 골목길 정원 가꾸기가 유지되는 이 방법 중에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이 정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동네 정원사를 양성을 하고 양성된 정원사들이 정원 조성에는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정원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등 다양하게 정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조성된 정원의 유지관리를 전담함으로 해가지고 일회성의 정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골목길의 정원들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정책적으로는
필요하다면은 마을 정원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 동네 정원사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주어진다면은 더 나은 이 골목길의 정원들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영 차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 최수영 차장입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공헌이 해서 확장돼서 사회 가치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기업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사나 여러 공기업들이 지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사회공헌이나 사회가치 사업이라고 하면 매우 수동적인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갈등 관리를 위한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 이용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 이번 그 하늘길 초록동행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지역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성장을 견인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업이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공헌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면 우수 사례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공공에서 리드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의 참여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우수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서울시나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장되어서 사회공헌을 추진할 계획도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 공기업들이나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에 혹시 서로 질문하실 내용은 없으신지요? 예. 주 교수님 일부 사회 수고하셨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께 혹시 질문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저희 행사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전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 한 3분 정도만, 3개 질문 정도만 좀 골라서, 오늘 나와 계신 패널들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의 사전 질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골목길 재생을 위한, 주민들과의 논의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고요. 골목길 재생이 지속 가능해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의 질문을 택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유태웅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정원박람회 외에 다른 골목길 정원 구현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에서 보여드린 많은 발제자들의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또는 지역 자원이나 지역의 재료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그게 꼭 사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태적인 프로젝트까지 연결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 정원 구현 사례에 대해서 주신하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시냐면서 1부에서는 화해를 봤는데 2부에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원박람회 다른 골목길 사례를 소개드릴 만큼 깊이 관여된 건 아닌데요. 제가 정원박람회를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원박람회가 주로 공원같이 넓은 면에서 진행이 된 것이 많은데 골목길에서 진행된 정원박람회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서울시 정원박람회가 작년부터 골목길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2016년 정도인 것 같은데 순천만에서 작가 정원을 그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구도심 안에서 이렇게 정원 조성을 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엔 5개 정도의 정원이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원도심 안에서 정원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주변에 시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참여라기보다 양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양해를 얻어서 그분들 의견을 받고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정원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 인식이 아주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막상 만들고 나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좀 다른 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정원 만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느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 설치됐던 정원들이 다른 곳을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이것도 작년인데 작년에는 또 고한읍에서 정선 고한읍에서 정원박람회가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선 같은 경우는 폐광 지역이어서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남아있는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따로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좀 받아서 골목길 주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원을 만든 박람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박람회랑 좀 다르게 작가 정원 중심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정원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성공을 좀 호응을 많이 좋게 받아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마을 호텔을 만드는 물리적으로 큰 호텔이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식으로 호텔 만드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골목에서도 정원을 주제로 한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여러 프로젝트 중에 또 관심 가셨던 것은 없으신가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서울정원박람회는 작년 2011회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쫓아다니고 있고 일부는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없고 또 공항공사 사례도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질문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작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서울정원박람회의 경우에 골목길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공원이나 월드컵공원에서 진행할 때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시민들이 찾아오는 상황이어서 만든 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 사례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도 좀 원활하게 했던 것 같고 물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든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시민정원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사례를 좀 되살려 보면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제 행사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행사 진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은 얘기를 듣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골목길이 이제 장소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좀 떨어져 있는 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하면 원래 올해로 계획된 건데 내년 봄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조금 그 장소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원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 만든 이후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작년 경험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좀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정원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유태웅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주신하 교수님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할까요?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우연히 오늘 임주환 교수님 발표에서 봤는데 원래는 재생한 프로젝트인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아까 듣다 보니까 시애틀 옆에 베인브리지 아일랜드라는 섬이죠. 섬 도시에 있던 아까 윈슬로우 웨이라는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저희가 원래 있던 오래된 길을 재생한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히 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예쁘고 작은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사회적 측면의 그런 공동의 정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기보다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소박하게 잘 재생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쭉 걸어다니면서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질문 또 하나 들어보고 오늘 패널들께 대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숙 선생님, 서울시 공공조경과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한숙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골목길 정원 가꾸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제도나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서울시의 문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골목길 정원 가꾸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도 물론 앞서 나가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동네 정원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하나의 자격으로서 부여가 된다면은 오히려 시민 정원사보다는 동네 정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정원박람회 외에 이제 다양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바는 시민정원사들을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양성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분이 아주 이제 좀 불확실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라고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제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증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인된 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은 시민정원사나 동네정원사나 정말 활동하는데도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 소프트한 측면에서 동네 정원사 같은 그런 것, 새로운 어떤 에이전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라테르의 정현정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및 골목길을 계획하여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꾸는 데는 여러 주체가 개입하는데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시면서 경험이 많으신 그 최수영 차장님께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에서 발제를 한 사회공헌이지만 사실은 이 사회공헌이 저희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업이었고요. 지자체의 조정과 그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뭔가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로 그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가는 그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약간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점점 가면서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해 때와 지금 4차년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부터 높은 시민 의식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또 그 인내심을 갖고 기업이 1, 2년 안에 뭔가 일회성적인 효과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을 저희는 뭐 우수 사례라고까지 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런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내면서 쉽게 이제 그 어떤 참여의 벽이 낮아진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이런 우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체들은 역시 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20명. 굉장히 많이 드리죠. 예.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20분의 그 기프트콘 당첨자가 있으신데요. 지금 화면에 아마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부는 미리 녹화된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또 1부는 그 현장에서 진행하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끊긴 적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더 이 동영상 시대, 온라인 시대, 뉴노멀의 그 재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많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참여해 주신 임주원 교수님, 삼슐 아부 바카르 교수님, 그리고 니얼 커크우드 교수님, 또 뭉일동 과장님, 최수영 차장님 모두 감사드리고 사회 맡아주신 주신아 교수님뿐만 아니라 환경적용나눔연구원의 임승빈 원장님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많은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임주원 교수님 강의 발표 시작할 때 제인 제이콥스의 말을 인용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길은 가로는 도시의 가장 생생하고 역동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제이콥스의 말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길은 도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이 꼭 우리가 흔히 가로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하고 도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길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골목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 오르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세계 여러 곳에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었던 골목길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